일본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많이 달라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되게 성품이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과거 우리 식민지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나요? 성품이? 군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심리학자로서. 근데 일본의 집단주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짜 집단주의예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저항을 잘 안 해요. 일본에서 한 해에 10만 명씩 인간이 증발된다, 자발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육식금지령.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본이라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누군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봉기 일어납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 한국인은 인간 중심성이라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지만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거부합니다. 위에서 그걸 지시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한테 도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들고 일어나요. 사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그런 얘기 항상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친절하다, 따뜻하다, 예의 바르다. 근데 그거는 겉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많이 달라요. 요것도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되게 성품이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과거 우리 식민지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았나요? 성품이?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끔찍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일본 사회는 저항이 거의 없는 무저항 사회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저항을 잘 안 해요. 근데 또 일본에서 한 해에 10만 명씩 인간이 증발된다, 자발적으로 사라져버린다, 인간 증발 사회라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들이 한국인이 좀 모르는 일본의 이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한국과 일본을 조금 비교해보자면, 그런 데서 한국은 저항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저항하면 한국이 떠오를 정도로 요즘에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권리의식이 강하고 저항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본은 좀 무저항 사회에 가까워요. 그렇게 대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하면 역동성이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다소 좀 침울한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요거는 아마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 딱 비교 시청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기가 있고 막 살아 숨쉰다 그럴까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본 드라마는 너무 잔잔해서 보다 보면 좀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본 분위기가 침울한, 약간 침체된 분위기? 나쁘게 얘기하면 우울이죠. 근데 한국은 막 역동적이에요. 막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은. 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되게 유연하거든요. 개방적이고. 소위 이제 한국말로 유도리 있다 이러죠. 일본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굉장히 고지식하고요. 보수적입니다. 매뉴얼 사회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을 규정짓는 특징, 핵심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라는 책도 썼는데요. 거기서 한국인의 민족성을 5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중심, 도덕, 비종교, 낙천,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한국인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럼 우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인을 특징 짓는 게 이제 우리다라는 건데, 일본인을 특징 짓는 게 뭐냐 그러면, 일본인은 사실 개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이라면 일본인들은 개인을 중시하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 공이 다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분류되거든요. 서양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죠. 서구 사회는,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고, 한중일 같은 나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고 실제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예요. 그것도 가장 수준 높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우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 심리학자로서. 근데 일본의 집단주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짜 집단주의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한국 사람들은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부터. 오늘날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5,000년 동안 그런 화목한 가족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한 가족, 아버지가 돈 벌어오면 그걸로 집안 살림 다 나눠서, 골고루 나눠서 쓰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노동하고 자녀들 양육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또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거의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가족에서 잘 지내고, 너무 화목해요. 가족이 즐겁게 잘 지내요. 그러면 이런 가족의 가족 구성원들은 나를 우선시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우선시할까요? 당연히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그러듯이 어머니도 그러고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욕이 가족욕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어디서 그 거리 싸움을 목격한 얘기를 들었는데 두 여성이 막 말싸움하다 주먹이 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목격하는 건데 언제 주먹이 나가지? 그랬더니 엄마 욕해가지고 아빠 욕하고 부모 욕하는 순간 주먹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을 우선시하는. 자기 욕을 할 땐 참는데 가족 욕, 부모 욕을 하면 주먹을 날리는 이런 이제 성향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화목한 가족 속에서 5,000년 동안 쭉 살면서 살다 보니까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죠. 집단이 너무 좋고. 그래서 가지게 된 게 한국인들의 진짜 집단주의입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엄청 난폭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와서 가족들을 좀 먹여 살리긴 하지만 쥐꼬리만큼 주고 혼자 다 써요. 나가서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그리고 뻑하면 애들 때려요. 근데 또 이 아버지가 맨날 집안의 규칙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틈만 나면 자식들 모아놓고 훈계합니다. 자, 근데 이 아버지가 틈만 나면 또 자식들 앉혀놓고 그래요. 야, 개인을 우선시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우선시해야지. 이걸 어길 시에는 엄벌에 처하겠어. 용돈을 안 주겠어. 자, 이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 무서우니까 집단 규칙 잘 지켜요. 또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일상에서. 하지만 마음속 구석에서는 부글부글하겠죠. 아, 너무 싫어 나 이거. 나는 사실 내가 중요하지 가족 따위 필요 없는데. 이게 가짜 집단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통 정치학적으로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탈을 쓴 사실 개인주의죠. 아버지를 위한 개인주의 아니에요? 자, 일본 사람들이 갖게 된 집단주의는 강요된 거예요. 강요된 거. 자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위로부터 강요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자들이 많다. 또 외국에서 살았던 어떤 분이 서양에 살다가 일본에 갔을 때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들여다보면 미국인하고 너무 똑같다.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대목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는 한국인들은 인간 중심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강해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인간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런 게 가능해요. 드라마 보시다 보면 기사님 여기 좀 세워주세요 뭐 이런 자고 나와요. 제가 어저께 본 데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사가 세워져요. 한국은 간곡하게 호소하면. 화내고 협박하면 안 세워지지만 사정을 얘기하면 호소하면 세워집니다. 저는 그 고속버스 타고 갈 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세워주는 것도 봤는데요. 중간에. 일본은 안 돼요. 그런 규칙이 어긋난 행동은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한국은 인간을 위해서는 규칙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순간적으로 뭐 그거 어겨도 사람이 먼저지. 이런 의식이 강한 나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도덕 대 결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칼의 나라라고 많이 부르죠. 자,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 아니에요. 명분 싸움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명분이 중요하지 도대체? 힘으로 이기면 되는 거지?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분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국인들은 종교를 믿기는 해도 종교에 올인하지는 않아요. 과몰입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다. 종교에 우리보다 훨씬 더 과몰입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이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좀 비관적이거나 염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1000년에서 1200년 정도 육식을 금지한 것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금지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위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기 675년 텐무 천황이 최초로 육식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에 육식 좀 금지시켜 주세요 해서 된 게 아니고 윗사람들이 금지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불교 때문에. 불교에서 살생을 금지하라고 그랬다고. 또 일설에 의하면 뭐 누구 태자에 그 아들을 못 낳아서 그 어머니가 육식 때문에 그렇다고 금지시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육식 금지령.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일본이라 가능한 거예요. 한국에서 누군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바로 봉기 일어납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 자, 한국 사람들은 일단 종교를 받아들여도 일본 사람들만큼 과몰입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비종교성으로 제가 표현하는 건데, 한국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여서 살생을 금하라는 규칙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과몰입은 안 합니다. 그냥 스님들이나 그렇게 하쇼. 우리는 불교를 믿더라도 고기 먹겠어. 이게 한국인들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도덕적 계율처럼 받아들여요. 육식금지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인은 인간 중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지만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거부합니다. 육식금지령도 그런 기준에서 봐요. 불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위에서 그걸 지시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한테 도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설사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있지도 않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게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1200여 년간 거의 육식을 금지당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고요. 또 뭐 심지어 뻐드렁니가 많은 것도 육식 금지와 관련이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뻐드렁니가 좀 많아요. 배우들이 팍 옆으로 팍 치고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좀 심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육식 금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푼 게 그 메이지 유신 때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푼 게 있죠. 군국주의화를 추진할 때 너무 체력이 딸리니까 육식 금지를 푼 측면, 그 다음에 서양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육식 금지가 이렇게 서양적인 우수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싹 트면서 푼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육식을 금지당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한다. 한국의 욕은 일본, 서양에 비하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욕 대백과사전도 있다 그래요. 일본만 해도요, 이 영화 드라마 보시면 욕 몇 개 안 나와요. 빠가 정도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실 텐데. 근데 저도 진짜 욕이 많은가 해서 봤는데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하나의 드라마에서만 욕 잘하는 배역이 하나 나오면 엄청난 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욕을 많이 하죠.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온 민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화목한 우리 공동체를 지향했던 민족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 간 갈등 생기지 않을 거냐? 생기겠죠. 사람 사는데 어떻게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갈등도 생기고 뭐 서로 미워하는 일도 생깁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한국은 도덕으로 해결했어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도덕은 원래. 그러니까 그 도덕을 가지고 해결하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네가 맞아, 넌 틀려, 너는 그러니까 찌그러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시비비 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웃기는 게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따지기 아니라 네가 잘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걸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이 몇 대 몇이냐를 주로 따진다면 한국 사람들은 너가 잘한 거야 도대체? 싸우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 상태에서 네가 좌선을 끼어넣은 네가 잘했어?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전통, 요거는 도덕을 중시해서 도덕으로 시시비를 가려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전통과 관련이 있는 건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동체가 깨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사실상 개인주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이지만 위장된 집단주의 탈을 쓰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 간 갈등이 터져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칼로 해결합니다. 칼로. 야 나와 이 자식아, 맞짱 떠. 자, 그래서 서양이나 일본은 유독 결투 문화가 발달했어요. 서양 영화 보시면 결투하는 장면 많이 보일 겁니다. 최근에 나온 존 윅에서도 마지막에 결투합니다. 게다가 서양 사람들은 여자를 놓고도 결투했어요. 남자 둘이 여자를 좋아해요. 여자가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원래? 나 이 남자가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여자는 결정권이 없고 두 남자가 결투해서 이기면 여자를 차지합니다. 옛날 영화들 보면 있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일본도 수틀리면 나와요. 나랑 한번 떠.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싸움을 해요. 시시비비 가려서 굴복하실 수는 있겠지만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가 될 거 아닙니까? 화도 나고. 자, 그런 마음속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 또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사람들이 있겠지만, 일본인 학자, 서양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서양인 일본인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활발하게 자기 표현을 한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던 거죠. 너무 그러고 살아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 표현 못하면 병 걸려서 화병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속마음을 활발히 표현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마음속에 불만도 막 드글드글 하단 말이에요. 화해는 했지만. 근데 표현은 또 해야 돼. 이 사람도 표현을 안 하고 참으면 병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분출하겠습니까? 욕만큼 저는 부정적 감정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한테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냥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걔는 이런 점에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보다 욕을 한번 걸쭉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싹 빠져나가는 게 있거든요. 감정 해소 효과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이렇게 욕으로 분출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팍팍 풀어버리면서 그래 아유 그 갈등 이제 다 잊고 잘 지내보지, 이런 식으로 다시 화해하고. 그래서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뭐 연구 결과가 있는데,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이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이란
신호입니다. 이게 끝이야. 너랑 나랑은. 아니면 싸우자. 그래서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은 과도하게 표출하는 건 절대 금기입니다. 그랬다가는 헤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의 목적이 달라요. 즉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절연, 단절 혹은 뭐 싸움, 이걸 목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의 목적은 관계 회복이에요. 또는 관계 발전, 이 목적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하소연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화가 나면 욕을 막 하고 막 거칠게 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술 먹고 막 화해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싸우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친 감정을 표현할 때는 헤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이거 네가 알아줘. 그래서 알아주고 나면 끝이에요. 안 알아주면 이제 거기 싸움이 더 나는데 알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한국인들의 사실은 감정 표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알아줘 중에 하나가 바로 욕이에요. 부정적 감정을 활발하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 요게 한국에서 욕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감정 표현과 해소의 수단,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과 표출과 해소의 수단으로 욕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주먹질로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저항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누가 뭐라 했는데 이제는 부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있었고 최근에 또 한 번 계엄을 저지시킨 이 세계사적인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저항정신이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분위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저항정신이 한국인들이 강한 데다가 낙천성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한국인들의 민족성 중에는 낙천적이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지배층 양반들의 가혹한 지배와 수탈을 겪어왔거든요, 과거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계속 싸웠겠죠. 근데 1년 내내 봉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힘들잖아요, 사실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저항을 할까요? 욕입니다, 욕. 그래서 한국의 그 탈춤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양반에 대한 걸쭉한 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반들을 풍자하고 희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양반을 씹으면서 안주 삼아하면서 양반에 대한 분노, 지배층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했고, 양반들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걸 막으면 봉기 일어나는 걸 아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이 과정에서 욕이 저항의 수단으로도 상당 정도 활발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요, 줄기찬 저항, 그 다음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그거를 저지시켰을 때 일본인 트위터들이 막 난리를 났었거든요.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우리는 절대로 흉내 못 내. 어떻게 계엄군이 국회로 오는데 그걸 시민들이 가서 맨몸으로 막을 수가 있어. 미국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 같은 특유의 우리주의라든가 인간중심성, 저항주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능하죠. 세계적으로 제일 그런 데서 우수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부러워합니다. 일본의 사회운동가나 진보운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활동가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본은 수천 명 모이면 대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근데 한국은 수천 명이면 막 실망하잖아요. 너무 적게 모였다고. 뻑하면 몇만 명, 10만 명, 심지어 조금 심각한 사태다 그러면 100만 명이 넘어서는 군중이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기차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한국에서 또 일어났어? 저항이? 야, 저 사람들은 안 지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저항 정신과 삶의 역동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은 끈끈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부러워합니다. 한국인들의 이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우리주의의 기초와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맺는 다테마의 기초와 가짜 인간관계하고는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지키지만 외롭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깊숙하게 서로를 개방하면서
하나가 되는, 파고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그게 부러운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체험하냐면 한류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류 영화. 자, 한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게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력하다. 한국 드라마는 어떤 걸 봐도 그게 나온다. 근데 그 가족 관계가 일본이나 서양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다, 친밀하다,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엔 무슨 약간 공포 영화 비슷한 것도 봤는데 거기에도 주인공이 나오면요, 주인공의 가족이 꼭 등장해요. 아버지, 뭐 주변 사람들. 근데 외국 공포영화 보시면 가족 안 나와요. 주인공하고 그 사람들밖에 안 나옵니다. 가족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남인 거예요. 좀 가깝게 지내긴 하지만 한국의 가족은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우리의 원형으로서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이나 서양인들이 한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 느끼는 가족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의 우리예요.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탐복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공과 뭐 이런 것들로 마무리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다시 뭉친다든가 관계가 좋아진다든가 또는 우리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탄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의 이 끈끈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일본인들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한류가 상당 정도 침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한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보면 에너지가 넘친다. 역동적이다. 드라마가. 감정 표현이 왕성하고 감정선이 확실하게 살아있다. 그 다음에 가족애가 놀랍다. 뜨끈뜨끈하다. 심지어 도덕적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 드라마하고 비교되는 한류 드라마의 강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본인들이 그런 점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한류가 일본에 널리 확산되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